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계속 와요. 우리 아이 이제 몇 시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챙겨줘라. 선생님들이 그런 작은 것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아이가 자기 약 먹는 시간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사실 교사에게도 신뢰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초를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온실을 벗어났을 때 금방 시들 수도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운양초등학교 교사 김기수입니다. 올해는 6학년 17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아이들과 학교 교실 안팎을 넘나들며 수업하는 걸 잘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 학교를 경험해 왔으니까 저학년을 맡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계속 와요. 우리 아이 이제 몇 시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챙겨줘라.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아이가 자기 약 먹는 시간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작은 것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교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수업 시간에 문을 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굉장히 교사에게도 신뢰가 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고 이미 많은 미디어와 뉴스와 그런 걸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딸 아이가 있어요. 아내와 지금 조리원에 있는데요. 조리원에서 이제 아이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를 계속 저와 아내가 안고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고 있지 말라고. 아기가 부모의 손을 타고 절대 혼자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눕혀놔라. 그러면서 아이가 그 가운데서 스스로 고개도 돌려보고 눈도 맞춰보는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선생으로서 부모님들에게 했던 말과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과잉 보호는 무조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 부모가 뭔가 지나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열흘 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과잉 보호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식이 맞는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제가 아이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러면 저는 아이가 제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아이가 나 없이도 번듯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초를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화초가 온실을 벗어났을 때 금방 시들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도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않게 때로는 위험성에도 노출시켜보고 때로는 변동성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노출시켜보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삶의 주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부모는 조금 한 3걸음 정도 뒤에 떨어져서 이 아이를 진지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배움을 가져가고 삶을 가꾸어가고 있는가. 그걸 관찰하는 게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또 어른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어느 날 막대사탕을 줬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막 받아가요. 근데 막대사탕을 받아간 아이들이 다시 저에게 옵니다. 이 막대사탕을 뜯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탕 뜯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먹기 싫으면 놔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이가 사탕을 저에게 안 줘요. 뜯어볼게요 하면서 막 끙끙대면서 뜯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 모든 아이들이 사탕을 뜯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못 뜯는 아이를요 다른 친구가 도와줍니다. 선행학습을 한 친구든 우연히 뜯는 것을 발견한 친구든 아니면 이 못 뜯는 친구가 가위를 가지고서라서든 자기 의지를 갖고 뜯어갑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배움을 가꾸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선생님이 또는 어른들이 도움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참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 한 번의 경험이 커다란 삶을 살아가고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운양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 같이 와요. 1대1로 오는 경우보다는 다 같이 옵니다. 공식적인 일정으로 잡아놓고요. 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이랑 선생님이 같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중심에 놓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양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것만큼의 교권을 침해한다거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소통은 정말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것 같고요. 1대1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할 때 이 소통에 있어서 공공성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부모님이 내 아이만 살펴보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 반의 아이들을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 또 내 아이와 다른 아이와의 쌓여있는 그 관계의 매듭들, 그걸 이해할 때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언제 조금 발견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질문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질문하지 않는 모습은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자료라든가 통계 또 기사를 보았을 때 요즘 아이들의 질문하는 정도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선생님을 찾는 모습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반 아이들이 자주 그랬는데요. 연필을 학교에 안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보통 친구에게 가서 연필을 빌리거나 할 텐데 연필이 없다고 선생님에게 달려옵니다. 또 이제 친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긴 당사자와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저 쟤랑 싸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죠. 그런 모습에서도 아이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아이들이 확실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자주 합니다. 이거 하면 뭐 줄 건데요? 간식 줘요? 이거 평가에 들어가나요? 무언가 조건과 보상이 있을 때만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이 무언가 주체적으로 내적 동기가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고 조금은 소극적이게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 굉장히 창피해요. 그 이유는 틀릴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틀리면 주변의 시선이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정답만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문제를 스스로 맞닥뜨려 본 경험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조금은 조급한 마음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나서줘서 대신 해결해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선생님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무언가 보상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뭐 해줄게.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많은 어른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조건과 보상이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인 거죠. 아이들에게 외적 보상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다 보면 내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사실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고 또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지 않고 또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문제에는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생각했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모습은 뭔가 MBTI의 앞자리가 I로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통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소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과하게 말하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표현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하기보다는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많고요. 그 액션의 범위도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뭔가 귀여워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반응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계속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회성을 맺는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거,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과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가, 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는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통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조금은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면 아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선물을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조금 모를 때 뭔가 내가 물건을 선물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까? 라고 시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방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분노를 하거나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문에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보이는 모습을 제대로 또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선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저 아이는 소극적인 아이들 아니야, 항상 주체적으로 나서는 아이 같아 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저 아이가 왜 과한 행동을 할까, 이 상황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설까, 저 아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 속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관하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방관자로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문제가 맞닥뜨렸는데 가만히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방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방관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아이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그런 문화가 깔려 있죠. 과거에도 그랬다는데 저희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을 보면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이고 더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에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깔려 있어요. 내가 주목을 받게 되면 표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요. 손을 들지 않고요. 문제에 있어서 나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대로 학교 현장에 들어옵니다. 학교 현장에는요.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화까지 아이들이 갖고 다시 학교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의 현상, 아이의 모습, 행동을 볼 때에는 가정도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절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의 문제를 학교의 문제, 아이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학창시절이었을 때의 경험들, 교사로서 마주봤을 때의 경험들을 보면 따돌림이라는 건 약간의 생존 본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교실에 학교에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학교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없다라는 거, 나하고 관계가 좋은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불안감을 주고요. 또 심하게는 고립감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무리를 짓는다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 짓기가 따돌림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문제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나와 다르면 뭔가 배척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소외시켜야 될 것 같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문제잖아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같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아이들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지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또 믿는 말 중에 하나가요.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른, 다양한 또래들을 만나봐야지 품이 넓은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마치 내가 매일 보는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 중학교 중등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폭력, 따돌림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학교 아이들의 특히 따돌림 문제가 심한데요. 그래서 아내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같이 공부를 하는 이제 아이들에게 설문을 한번 돌렸다고 해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른들,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공통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을 아내에게 듣고 상당히 많이 곱씹어 봤는데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따돌림들 또 아픔들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따돌림을 당해서 또는 학교 폭력이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럼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또 아이를 얼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벌컥 열거나 빨리 나오라고 안 나오면 문 내가 연다 그런 식으로 조금 어른의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이와의 핀트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핀트를 맞추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와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관계를 쌓아왔는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기저에 어떤 관계를 쌓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들과 차곡차곡 그 관계를 쌓아가고 그다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 맞추어서 말을 건네고
또 너무 많은 말을 건네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뭐 맛있는 것도 한번 사줘 보고요, 또 기다려 보고요. 또 중요한 건 기다림인 것 같아요. 문양초등학교는 한 달에 2번씩 전교생이 모여서 다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토론합니다.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긴급 다모임을 열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를 할 때는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정치하는 아이들이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다모임을 참여하게 되었고, 또 불합리한 규칙들이 다모임에서 세워지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모임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김선생님법 이야기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다음날 아이들에게 제가 불합리한 규칙을 강제로 적용했을 때 수능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분노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불합리한 일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다모임을 통해서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 본 그런 과정들, 그게 교실과 학교에 마치 잠재적 교육과정처럼 문화로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정말 약간의 각색이 있었을 뿐 다 실화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도 한번 읽어보고 부모님들 읽어보고 같이 한번 대화를 가져보는 과정이 조금은 내 목소리를 내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학교에서도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이라는 사건을 봤을 때 단순하게 표현하면 2가지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야,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있고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이야기 나눠서는 안 돼, 어른들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그 갈등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일상사회는 모든 이슈가 다 정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급식 순서를 정하는 일도, 또 학년별로 축구를 누가 먼저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하는 일도, 그건 역시도 정치적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나누는 정치라는 이야기를 이 2가지를 조금 구분하고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치를 주제로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봐온 아이들의 모습은요, 이미 자기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보다 더 확고하게 정치적인 신념이 있고 그걸 드러내요.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걸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정치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란 무슨 당을 지지해, 나는 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좋겠어, 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좋겠어, 이걸 논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이건 정치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정치라는 걸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연령의 아이들도 많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우리의 학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토의와 토론과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교육일 수도 있고 민주시민 교육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현실 속에서 정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체로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같이 정해보고 내 아이 주장이 선택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겪어보는 거, 교실 안에서의 학급살이를 토의 토론으로서 해결해본 경험들, 그 과정이 모두 정치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아이들이 조금은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관심을 가질 때 무슨 당, 무슨 색깔로 나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고성을 내딛고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민주시민 교육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표출하더라도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에 정치하는 아이들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주인공 이제 하란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모임을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학교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그런 다모임을 우리 가정에서도 해보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결정해보자.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선정하는 방법. 여행지를 선정한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운전을 해서 갈지 무엇을 먹을지 그런 작은 부분부터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 과정들. 그게 모두 다모임이고 정치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가정에서 조금 이루어지면 가정이 민주적으로 될 테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될 테고 학교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테고 사회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